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황을 못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거하고 겹쳐서 어제 거까지 전과를 설명을 좀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계속 매일매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빼고요.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던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지움, 개전 초에 정말 치열한 격전장이었던 이지움 뺏기고 나서 오랫동안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거 지금 곧 탈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르손에서 무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헤르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의 들이 SNS에 간단하게 올리는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식 다 취합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들어갑니다. 병력은 제가 여기다가 괄호해서 두 개를 해놨습니다. 앞에 건 어제 거, 그리고 뒤에 건 오늘 겁니다. 어제는 350명의 병력을 사살했고 오늘은 460명의 병력을 사살해서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5만 명을 돌파했죠. 5만 610명 사살했습니다. 전차는 어제는 9대 격파, 오늘은 20대 격파. 장갑차 어제 25대 격파, 오늘 36대 격파. 차량은 어제 19대 격파, 오늘 15대 격파.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는 오늘은 없고요. 어제 2대 격파. 야포는 어제 15문 격파, 오늘 22문 격파. 뭐 하루에 한 개 포병대대가 사라지고 있다. 어제 15문, 오늘 22문. 뭐 2개 대대가 사라져 버렸네요. 자, 그리고 다른장 로켓 어제 2문 격파, 오늘 4문 격파. 그리고 전투기죠. 전투기 어제 수호이 25 한 대 격추, 오늘은 없고요. 헬리콥터 어제 오늘 각각 한 대씩 격추. 그리고 무인 항공기 어제 9대 격추, 오늘 4대 격추. 미사일, 순항미사일이죠. 어제 4대 격추, 오늘은 없습니다. 자, 이런 전과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전차, 와, 어제 오늘 합하면 한 개 대대 사라졌죠. 29대. 장갑차 어제 오늘 각각 한 개 대대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야포 어제 오늘 각각 한 개 대대씩 사라졌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전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병력도 어제 오늘 각각 한 개 대대씩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현재 기준으로. 자, 이런데 이게 지금 헤르손 전선, 그리고 하르키우, 또 슬로반스크, 이런 전 전선에 걸쳐서 우크라이나가 확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전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래 일요일 하루 쉬고 월요일 날 전과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월요일도 이렇게 일요일 전과까지 같이 이렇게 더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번 이거 해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월요일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선 상황을 보면 IAEA가 이제 사찰했지 않습니까? 실제 들어가서 현장 시찰을 딱 해보니까 원전 시설 내에 러시아군이 위험물을 대량으로 반입한 것을 확인했다. 터빈실에 탄약, 장갑차 이런 거 집어넣어 놓질 않나? 그리고 이런 원전을 에서 다른장 로켓을 사격을 하질 않나?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IAEA가 이번에 이 실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일대 안전구역을 설정해서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다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촉구를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EU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당장 끊어라. 우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고 있는 천연가스 끊어버릴 거야. 니들 올겨울에 고생 좀 해봐.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특히 독일 이런 데서 러시아 천연가스 끊으면 안 돼 하고 뭐 이번 전쟁 도와주는 거 반대 시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우리가 대줄 테니까 끊어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우크라이나에 브라스마 홀딩스라는 에너지 회사가 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여기 사회 이사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막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브라스마 홀딩스 뭐 이런 회사들에 대주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가스를 끊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끊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의 국가 생명줄이죠.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을 하면서 전비가 나가는 것 때문에 월급도 못 주고 굉장히 힘든데 거기다가 가스까지 끊어버리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협박은 할 수 있으되 실행은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과연 우크라이나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냐 조금 이것도 그냥 블러핑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러시아의 베르단스크 주둔군, 베르단스크가 어딘가 하면은 마리우폴 남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아닙니까? 엘리게이터급 상륙함 토치카 미사일에 박살났던 바로 그곳이죠. 그 주둔군 사령관이 대령인데 파르티잔에게 피습받아서 지금 뭐 거의 죽은 것 같은데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순간 폭발물이 터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반신이 다 날아갔다고 하는데 죽었는지까지는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피습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신 즉 알자지라에서 러시아 점령지 내에 파르티잔 활동이 급증되는 추세가 있다. 그래서 멜리토폴 또 이 베르단스크 그리고 마리우폴 이 자포리자주와 이 도네츠크주 일부 지역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파르티잔들이 많이 활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고로 알자지라 뭐 이렇게 하면 구글이 뭔지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게 노딱을 먹여요. 그래서 이렇게 외신이라고 적었습니다. 독일이 코브라 대포병 레이더 세트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코브라 대포병 레이더 세트 하나 그리고 게파드 자주대공포 5문 뭐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유럽 각국이 이렇게 전부 다 레오파르트 2 전차 모아서 우크라이나 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숄츠 독일 총리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야당, 독일 국민 또 여당 내에서도 또 유럽 각국이 비난하고 이렇게 되니까 좀 뭔가 다른 탈출구가 있어야 되겠다 싶었는지 이렇게 찔끔찔끔 좋지도 않은 무기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라고 하는데 독일 정말 이번 전쟁에서 실망스럽습니다. 이란제 드론 지금 뭐 300여 대라는 말이 있는데 대규모로 지금 러시아로 들어갔죠. 그래서 전선 투입을 딱 하는데 뛰어보니까 그냥 탁탁 고장나서 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평가할 때는 잘 됐는데 이걸 이제 대량 양산해서 받으니까 이게 현장에서는 막 추락하고 고장이 속출한다 라는 아주 이란스러운 무기였다 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전선에서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는데 그냥 확 들어가야 되는데 파죽지세가 뭡니까? 대나무를 쪼개는 그게 그런 어떤 기세가 파죽지세 아닙니까? 대나무 쪼개면 쭉 해서 그냥 다 갈라지죠. 그래서 신속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파죽지세로 딱 들어가는데 뭐가 걸려요? 뭐냐? 노획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 정리하느라고 그거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 파죽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헤르손 전선 후방의 탄약고, 집결지, 또 보급로 이런 데다가 화력 투사를 강화해서 계속 포병으로 때리고 있다. 그리고 기동부대들은 그냥 들어가면 없어. 이런 상황이 된 거랍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이줌을 삼면에서 포위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 곧 이줌 함락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줌 이쪽이 함락될 것 같으니까 러시아가 바흐무트 세베로도네츠크 남쪽에 있는 곳이죠. 그 바흐무트에 이번에 신병 모집해서 집어넣은 제3군단 그 3군단 병력을 쪼개가지고 다시 우회시켜서 하르큐 쪽으로 방어 투입하는데 뭐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전선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알아봅니다. 러시아가 하다 이제는 최빈국 북한에 포탄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망가지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자주포와 탄약을 추가로 대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차체를 달고 환골탈태해서 우크라이나 전선 최강의 자주포로 칭송받고 있는 크랩이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반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에서 18문을 기증받아 사용하며 최고의 자주포라고 찬사를 연발 중인 크랩 155mm 자주곡사포 수십 문이 화물열차편으로 우크라이나에 배송됐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서부 리우로 들어온 이번 화물열차에는 크랩 자주포 수십 문과 대량의 155mm 탄약 패키지가 실려 있었는데요. 해당 물량은 우크라이나가 주문한 60문의 크랩 자주포 물량 가운데 일부가 조기 공급된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차체와 영국의 AS90M 자주포의 포탑 그리고 일부 폴란드 국내 부품을 조합해 개발한 크랩 자주포는 전투 중량 48톤에 155mm 52구경장 곡사포를 얹은 신형 자주 곡사포인데요.
40km에 달하는 사거리와 분당 6발의 급속 사격 능력, 1분 이내에 사격과 이탈이 가능한 성능을 가져 러시아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주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부터 전선에 투입된 크랩 자주포의 성능에 크게 만족해 60문을 추가로 구매했는데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자국군에 납품될 예정이었던 신규 생산분과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신차급 중고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크랩 자주포 운용 요원들은 폴란드에서 약 2개월간에 걸친 속성 장비 운용 교육을 마친 상태여서 곧바로 전선에 투입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들은 최근 대공세가 시작된 남부전선이나 동부전선의 이지움 축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선에서 슈덴스쿠트 능력이 가장 뛰어난 크랩을 80여 문이나 운용할 경우에 러시아군 포병은 더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포탄을 쏠 화포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탄약을 구걸하고 있는 러시아, 지금 뭐가 더 우선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랩 자주포 18문을 공짜로 줬어요. 기증했어요. 그거 써보니까 너무 좋다. 일단 뭐 분당 6발 쏠 수 있고, 그리고 40km 날릴 수 있고, 슈덴스쿠트 때리고 이탈하는데 30초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러시아가 이 정도 수준은 2S-35 정도가 있는데, 지금 뭐 이번 전선에서 거의 식별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 18문 써보니까 너무 좋다. 자, 그래서 60문 더 추가 계약했는데 이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이번에 대량으로 들어왔는데, 자, 이 열차에 지금 크랩이 실려서 뭐 잔뜩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찍은 동영상인데 캡처한 거예요. 한 1분간 지나갑니다. 1분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소 한 2개 대대분 36문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엄청난 물량이 지금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는 크랩이다, 세자르다, 또 다나다, 뭐 이런 신형 자주포에다가 에메랄레스, 하이마스 이런 엄청난 로켓 무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거 다 떨어지고 있던 거 다 떨어지고 이제는 뭐 203mm 완전히 그냥 우리 한국군이 돌려서 쓰던 거 이런 거 이거 지금 가져오고, 그것도 없어서 북한에 포탄 빌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 누가 이기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랩 자주포를 이렇게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넣어주는 것이 식별된 그날, 폴란드는 크랩 자주포 48문을 더 긴급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고 나니까 자기네들 이제 추가로 생산해야 되는데, 여기 차체가 우리 K9 자주포의 차체 아닙니까? 그래서 K9 자주포의 차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지금 뭐 완전히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열심히 라인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두 번째입니다. 7월 하순부터 러시아군 주력 부대가 모조리 집결해 있다는 헤르손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를 펴고 있는데, 전선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격전이 예상되었던 주요 전선은 평온 그 자체이고, 우크라이나군은 전투가 아닌 다른 임무에 열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전역에서 공세를 재개한 지 나흘이 넘었지만 러시아군의 방어선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전투보다는 노획 장비 처리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9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군 각급 부대와 장병들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이 소식은 현재 헤르손 전선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러시아군은 지난 8월 29일 우크라이나군의 제한 공세 때 격렬하게 저항한 모습을 보여준 뒤로는 모든 전선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5개 축선에서 진격을 거듭하며 여러 도시와 정착촌들을 차례차례 탈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도시와 마을에 무혈 입성하고 있고, 각지에서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장비들을 노획해 후방으로 이송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진지를 구축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각 지역에서 대량의 전차와 장갑차를 노획하고 있는데요. 주로 노획되는 장갑차는 러시아 공수군이 운용하는 BTR-D나 BMD 계열이고, 전차는 T-62는 물론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 쓰였던 T-72B3, OBR-2014 차량까지 노획되었다고 오신트 소식통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차와 장갑차는 연료와 탄약이 없는 상태로 노획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보급이 끊긴 러시아군이 전투 불가 상태의 장비들을 유기하고 몸만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획물이 너무 많아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병력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각급 부대에서는 러시아군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전차와 장갑차가 진격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군의 이런 대규모 장비 유기는 지난달 말부터 탈행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러시아군과 돈바스 반군 내의 정보 보고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미 전선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전쟁을 포기하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 장갑차, 조그만 장갑차 이렇게 그 트럭에 매달았죠. 이제 끌고 가려는 것인데 연료가 다 떨어졌고 또 보면 탄약도 대부분 다 떨어졌고 연료가 다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놔두고 도망간 거죠. 개전 초에 있었던 장면이 지금 헤르손 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건데 그래서 폭격받을까봐 이제 피하 식별을 위해서 이렇게 병사가 올라가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달죠. 이제 우크라이나니까 때리지 마라. 우리 아군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BMD 장갑차 공수군이 운영하는 거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자, 이건 정말 황당한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뭔가 있죠, 이거. 이게 바로 러시아가 매년 쿠빈카 훈련장에서 주최하는 탱크 바이애슬론이라는 대회예요. 그래서 T-72B3 전차를 잔뜩 갖다 놓고 이 탱크 바이애슬론에만 참가하도록 개조된 겁니다. 그 버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와서 이 전차 이제 한 개씩 지급받아가지고 한두 대씩 지급받아가지고 탱크 바이애슬론 이 대회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중국만 자기네들의 96식 전차를 가지고 오고 그런데 8월 말에 8월 하순에 이 탱크 바이애슬론을 모스크바 인근에서 했습니다. 근데 탱크가 얼마나 없다 보니까 지금 그 8월 달에 한 대회를 한 그 탱크를 지금 여기 가져와서 싸우다가 포탄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고 해서 나도 도망간 거예요. T-72B3 쌩쌩한 거죠. 정말 이럴 정도로 황당한 상황인데 정말 러시아의 어떤 장비 보급 상황이 T-62 전차를 가지고 올 때만 해도 T-62도 뭐 쓰면 되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매년 하는 국제 행사에 쓰이는 이 전차들을 가지고 와야 할 정도로 한국으로 치면 뭐 블랙 이글을 가지고 뭐 전투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정말 기가 차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BTR-82 전차 노획해가지고 야 이거 뭐 어떻게 끌고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거 또 T-72 전차 확보해가지고 지금 연료가 없으니까 끌고 가야 되는데 연료가 없어가지고 드럼통으로 연료 지금 이렇게 보급해서 또 가지고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래서 확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장갑차 있고 가다 보면 전차 있고 이걸 갖다가 또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뒤에 또 후방 보급부대로 보내가지고 재생하는 이렇게 보내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경이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정착촌을 한번 덮쳤더니 그게 러시아군은 다 사라지고 없고 이런 게 있더랍니다. 코넷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거로 보이는데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이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후티 반군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에이브람스 전차 박살냈던 바로 그 미사일들인데 이렇게 그냥 다 던져놓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리하고 있고 정리하느라고 지금 신격이 계속 늦추어질 정도로 황당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5개 축선에서 여전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곧 아마 드네프르강 북쪽을 전부 확보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쌩쌩한 무기들 연료 떨어진 거 버리고 간 무기들 때문에 자꾸 발목이 잡혀서 시간 좀 더 걸리겠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던 이지움 소식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투보다는 노획이 주요 임무가 되어버린 남부전선 상황처럼 동부전선에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도시 무혈 입성이 보고되고 있고 러시아가 지난 4개월간 악착같이 방어했던 전략 요충지가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아주 간단하게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이지움 탈환이 눈앞입니다. 동부전선 전역에서
반격 작전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9월 6일 이지움 서북쪽 약 30km 지점의 전략 요충지 발라클레야를 탈환하고 동쪽으로 계속 진격 중이라고 우크라이나군 동부작전사령부가 현지 시각 9월 7일 밝혔습니다. 동부작전사령부는 제92기계화 여단을 주축으로 하는 공세부대가 6일 발라클레야를 탈환했으며 공세부대는 계속해서 진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세는 솔반스크 방면에서 시작된 제54기계화 여단과 제103 영토 방위 여단의 리만 방면 공세, 세베르스크 방면에서 리스칸스크 쪽으로 진행 중인 제93 기계화 여단의 공세, 솔레다르에서 포파나야 방면으로 진행 중인 제24 기계화 여단의 공세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동부전선에서도 최소 4개 축선에서 4개 이상의 기계화 여단을 동원해 반격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러시아가 제1근위 전차군 핵심 전력을 비롯한 주력 전력을 집중시켜 지난 4개월 동안 필사적으로 방어했던 발라클레야가 우크라이나군 공세 시작 하루 만에 함락됐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방어병력이 거의 없는 발라클레야의 파죽지세로 입성했고 현재는 이지움으로 향하는 M03 고속도로 북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앞서 소개한 전력 외에도 제3전차예단과 제4전차예단, 제10 독립전차대대 등의 기동부대가 대거 집결해 있는데요. 지난 4일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도하한 전력이 리만을 거쳐 이지움 방면으로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전선의 전략요충지 이지움은 북쪽의 발라클레야, 서쪽의 스피바키우카, 남쪽의 슬로반스크와 리만 등 크게 3개 방향에서 포위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의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보아 이지움도 비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9월 15일 돈바스 석권은 고사하고 9월 15일쯤에는 하르키우주 전역과 돈바스 3분의 1 이상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지움 개전 초에 정말 치열한 격전 그때 뺏겼죠. 여기에 러시아군의 주력이 대거 들어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주력 부대가 제1근위전차군, 그 제1근위전차군 중에서 90전차사단 그리고 제4근위전차사단 등이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 보시면 여기 이제 이지움이죠. 이지움이고 그 이지움 북쪽에 발라클레야가 있는데 발라클레야 여기를 최선을 다해서 4개월 동안 러시아가 농성을 했어요. 농성. 그래서 4개월 동안 여기다가 요새를 완전히 만든 거죠. 여러분들 요즘 보시면 교통호 있고 개인호 있고 뭐 아주 러시아군도 이 요새를 뭐 잘 만들어 놨어요. 그걸 잘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요새를 만들어 놨는데 4개월 동안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요새를 가지고 농성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공격부대, 공성부대가 들어오면 그 요새를 바탕으로 반격 농성해야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만든 요새를. 그래서 발라클레야 점령하고 지금 M03 도로 쪽으로 동쪽으로 진격 중이다. 그럼 바로 이지움 바로 북쪽이죠. 그리고 제4, 제3 전차예단이 서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도하한 이 54 기계화 예단 그리고 103 영토 방위 예단이 들어가서 한쪽은 이 이지움 쪽으로 가고 있고 한쪽은 세베로도네츠크 북쪽의 루베즈노에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베로도네츠크 다시 탈환하겠다 그거죠. 그리고 93 기계화 예단은 세베로도네츠크, 슬로반스크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93 기계화 예단은 세베로도네츠크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리스칸스크 쪽으로 가고 있고요. 24 기계화 예단은 포파나야 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축선 하면 이제 세베로도네츠크가 3면에서 또 포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베로도네츠크를 탈환하겠다. 그리고 이지움은 이렇게 탈환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 크렘린의 스탠딩 오더가 9월 15일까지 돈바스 전역 그리고 도네츠크주 전역을 이제 루안스크주는 다 점령했으니까 도네츠크주 전역도 확보해라고 했는데 지금 9월 15일에 이렇게 하르키우주 지금 일부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데 그거 다 내주고 루안스크주도 상당 부분 내주게 됐다. 도네츠크주는 뭐 어림도 없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지켰던 발라클레야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고 지금 그래서 이지움 쪽에도 정찰부대 보내겠죠. 이지움 쪽에도 거의 텅 비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병력이 없죠. 병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래
도네츠크 쪽에서 작전하고 있던 지금 러시아군의 제3군단 그 병력을 일부 빼서 지금 이지움 쪽으로 우회시켜서 보낸다고 하는데 과연 그 속도를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간다고 해서 효과는 있을까? 신병들인데 장비는 또 거의 없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